제3차 중동전쟁. 인류는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란의 초대형 공습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산산조각 났고 미국마저 무력화되며 전 세계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던 그때 단 하나의 정체불명 시스템이 전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전장의 폐허 위에서 홀로 웃으며 돈방석에 앉은 나라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거야? 세계 강대국들이 무릎 꿇고 중동의 전쟁 영웅들이 한국 앞에서 침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미드 바클이에요. 저는 지금 땅 밑 23층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비밀 도시 같았어요. 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커다란 화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들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지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기만 해도 병사들이 뛰어가서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죠.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은 정말 컸어요. 지하 깊은 곳이라 창문은 하나도 없었죠. 공기에서는 금속 냄새와 전기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항상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록색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기계가 돌아가는 부드러운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인 커다란 검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서 모든 화면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어요. 화면들은 우리 비행기들이 어디를 날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날씨도 도로도 먼 곳에 있는 건물들도 모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의자에서 온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사령관님이나 각하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하얀 컵에 담긴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있었죠. 읽고 서명할 서류들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일 말이에요. 이 작전의 이름은 이프리트의 날개 작전이었어요. 이 계획은 제가 직접 세웠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생각해내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우리는 드론이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기계 3,000대를 보내서 적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작고 빨랐습니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어요. 각각의 드론에는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폭탄이 들어 있었죠. 적들은 이런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벽과 무기 뒤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드론들은 화난 새처럼 그들의 벽을 넘어 날아갈 거였어요. 드론들이 목표물을 공격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였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서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저는 이런 공격을 여러 번 해봤어요. 항상 이기고 있었죠. 미국 사람들도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들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 말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만 만드는 작은 나라들 말이에요. 제가 왜 한국을 생각해 봤겠어요? 그 나라는 여기서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큰 군대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작은 땅에서 전자제품만 만들고 있었어요. 위험하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제 보좌관 파이살이 제 의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파이살은 좋은 군인이었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항상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와 함께 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똑똑했지만 저처럼 전쟁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제 의자 옆에서 멈춰섰어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나와 있었어요. 초록색 숫자는 모든 게 준비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빨간색 숫자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오늘은 모든 숫자가 초록색이었어요.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었어요. 30분 후에 우리 드론들이 날아가기 시작할 거였어요. 1시간 후에는 온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제 주변의 큰 화면들에는 우리 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드론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금속 새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봤었죠. 예비 계획에 예비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었거든요. 30분 후에 저는 깨닫게 될 거였어요.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나라들은 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였어요.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검은 의자에 앉아서 초록색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억하게 될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1시간 후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7시가 되었을 때 저는 명령을 내렸어요. 제 손가락이 책상 위에 있는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화면에서 3,000대의 드론이 동시에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드론들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였는데 점점 더 크고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드론들은 작은 검은 점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각각의 점이 작은 자동차만 한 크기의 날아다니는 기계라는 걸 말이에요. 각각이 건물 하나를 부술 수 있을 만큼의 폭탄을 싣고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공격 부대가 되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메인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화면은 교실 벽만큼 컸습니다. 지도가 나타나 있었는데 초록색 선들이 그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초록색 선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제 드론들이었죠. 드론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금속으로 만든 쇳대 같았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에 서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몇 초마다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숫자가 여전히 초록색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저는 제 아름다운 공격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론들은 빠르고 똑바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만한 곳들을 피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그려놓은 정확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가 계획을 세웠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흥분되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벌써 내일 나올 뉴스를 상상하고 있었죠. 뛰어난 군사사령관이 완벽한 공격으로 적을 무찔렀다라는 뉴스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걸어올 모습도 상상하고 있었어요.
제 적들이 다시는 저와 싸우는 걸 두려워할 모습도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 위에 초록색 선들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대신에 일부 드론들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들은 빙빙 돌기 시작했고요. 몇몇은 아예 움직임을 멈춰버렸어요. 저는 파이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차분한 모습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숫자들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죠. 가장 이상한 건 우리 적들이 반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공격하면 적들이 우리 드론들을 향해 미사일을 쏘거든요. 큰 대포로 맞추려고 하거나 자기들 비행기를 보내서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더 많은 드론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큰 화면에서 초록색 선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드론들은 너무 높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너무 낮게 날아가고 있었고요. 많은 드론들이 돌멩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멈춰버리고 있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드론들은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매번 공격하기 전에 수백 번씩 테스트를 했거든요. 문제가 생길 리가 없었어요. 파이살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더 이상 초록색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빨간색은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죠. 나머지 절반은 노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는데 이건 시스템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파이살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아서 직접 숫자들을 봤어요. 제가 본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드론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했는데 그 신호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모든 명령을 일부러 섞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보게 되었어요.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자 한 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신호 간섭 발견. 출처 아랍에미리트 군사시설. 기술 한국 전자전 시스템.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글자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3번이나 읽었어요. 한국 전자전 시스템.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그냥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만들어요. 어떻게 제 공격을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다시 큰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대부분의 초록색 선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3000대의 드론들이 사막에 흩어져서 부서진 장난감처럼 되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땅에 추락해 있었고요. 다른 것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길을 잃은 채로 우리 기지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했던 공격이 끝났어요. 18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 완벽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18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건 제가 졌다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안 좋은 건 어떻게 졌느냐는 거였죠. 제 드론들이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폭발에 휘말려서 부서진 것도 아니었고요. 더 큰 군대나 더 좋은 무기에 져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수도 없는 뭔가에 져버린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드론들의 전자 두뇌 속으로 파고들어서 날아가는 방법을 잊게 만들어버린 거였죠. 너무 작고 평화로워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온 뭔가의 말이에요. 저는 다시 검은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자가 왕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꿈이 부서진 방에 있는 평범한 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모두 컴퓨터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걸 말이에요. 항상 정답을 알고 있던 위대한 사령관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 있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얕보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이 지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의 느낌이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들이 더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화면들도 더 어둡게 보이고 있었죠. 심지어 제 큰 검은 의자도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공격이 실패한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화면에서 초록색 선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 완벽한 드론들이 죽은 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보고서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보 장교들은 운이 나빴다고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의 답변 중 어느 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고서 하나를 집어들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 종이에는 전자간섭이니 신호교란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말들은 누군가가 제 드론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제가 미리 알아채지 못했는지는 설명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파리드 나카비 박사가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카비 박사는 하얀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노인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군사 역사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었죠.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유명한 전투들을 연구하신 분이었어요. 평소에는 나카비 박사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어려운 단어들을 쓰시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옛날 전쟁들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나카비 박사가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분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더니 재킷 안에서 작고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그 책은 정말 오래되어 보였어요. 표지가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이가 있었어요. 페이지들은 노랗고 얇아서 너무 세게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죠. 나카비 박사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시더니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그 그림에는 말을 탄 군사들이 큰 돌담 근처에서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화살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었고 불타는 건물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페이지 아래쪽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나카비 박사가 그 그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가 조용하고 진지했어요. 박사님은 1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수나라라는 강력한 제국이 고구려라는 작은 왕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죠. 수나라는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무기들과 가장 똑똑한 장군들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그 큰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비밀길로 연결된 돌 요새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수나라 군대가 하나의 요새를 공격하면 수비병들은 사라져서 다른 요새에서 공격했어요. 수나라 군사들이 주요 목표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행진해가면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구려 전사들은 땅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거대한 수나라 군대를 산과 숲 속에서 빙빙 돌게 만들었죠. 수나라 군사들은 길을 잃고 음식이 떨어져서 진짜 적과 싸우는 대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100만 명의 군대가 더 큰 군대에게 진 게 아니라 더 똑똑한 전략에게 진 거였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수나라 제국의 가장 큰 강점인 엄청난 군사 숫자를 가장 큰 약점으로 바꿔버린 거였죠. 나카비 박사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저는 무서운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옛날 전쟁이 제 드론들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똑같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더 큰 무기로 제 공격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은 드론이나 더 강한 미사일로 저와 싸운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에 제 자신의 힘을 저에게 돌려보낸 거였어요. 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 드론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제 완벽한 기술이 거꾸로 돌아가게 만든 거였어요. 마치 옛날 고구려 전사들이 수나라 군대를 빙빙 돌게 만든 것처럼 현대의 한국이 제 드론들을 빙빙 돌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어뜨린 거였어요. 나카비 박사가 오래된 책을 덮으시고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박사님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제 공격을 막은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15년 동안 저는 가장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공격 대신에 방어에 집중하는 나라들은 약하고 겁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을 공부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종류의 싸움을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드론을 만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을 보여주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힘을 쓸모없게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화가 아니었어요. 강함과 약함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거꾸로였다는 깊고 차가운 깨달음이었어요. 학생이 선생님이 되었고 선생님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제 드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지 2주가 지났어요. 전쟁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지 2주가 지났죠. 저는 여전히 하미드 바클이에요. 하지만 그 빨간 버튼을 눌렀던 그 사람과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하 벙커는 예전과 똑같이 보이고 있었어요. 화면들은 여전히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장교들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방을 둘러볼 때 다르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얼마나 작은 곳인지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상 세계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도 보이고 있었죠. 오늘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뉴스 기사들을 읽고 있었어요. 헤드라인들을 보니 속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한국 방산업체 주가 400% 급등, 중동 국가들, 미국 무기 주문 취소, 아랍에미리트, 서울과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각각의 헤드라인이 제 자존심을 베는 작은 칼 같았어요. 세상이 저와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 실패를 지켜보면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제가 무시했던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방어 기술을 사고 싶어 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비밀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뉴스 기사 하나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 기술은 적의 무기 속으로 들어가서 명령을 바꿀 수 있었어요. 미사일들이 목표를 잊게 만들 수 있었고요. 드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마치 멀리서 모든 전자장치를 만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기술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철학에 대한 부분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큰 무기나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의 간단한 질문에 집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들이 당신을 해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의 답은 뛰어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적들을 파괴해서 막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어서 막는 거였어요.
그들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서 나카비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옛날 고구려 왕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었거든요. 더 많은 군사와 더 좋은 무기를 가진 거대한 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더 큰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에 고구려는 적의 큰 군대가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천년이 지난 후 현대의 한국이 같은 전략을 사용한 거였어요. 저보다 더 많은 드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드론들이 날아가는 방법을 잊게 만드는 방법을 찾은 거였죠.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이살이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긴장해 보이고 있었는데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운 눈빛이기도 했어요. 파이살이 완전히 실패하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제가 그가 한때 생각했던 완벽한 사령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체 보고서를 원하고 있었죠. 이런 종류의 패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서 메시지를 2번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글은 예전에 하미드 바크리가 썼을 글과는 달랐어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운이 나빴다거나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탓하지도 않았죠. 대신에 진실을 썼어요. 우리가 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공격 대신에 방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작고 평화로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평화로운 성격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거죠. 그들은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방어의 기술을 최고의 공격으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제 보고서에서 우리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꾸라고 건의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무기를 더 만드는 대신에 한국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가장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가장 똑똑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적의 크기나 역사만 보고 그들을 이해한다고 가정하지 말라고 건의했어요. 가장 위험한 상대들 중 일부는 가장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겸손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기분도 들었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하미드 바크리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지하 사령부를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곳은 예전에 제가 왕인 왕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직 학생인 교실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내일부터 저는 몇 년 전에 했어야 했던 방식으로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의 역사, 문화, 갈등과 평화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을 읽어볼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침입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침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무시하거나 얕봤던 다른 나라들도 공부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곳들에서 더 많은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던 위대한 사령관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된 학생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예전보다 더 위험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전쟁에서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큰 총이나 가장 빠른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의지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용기예요. 한국이 제 드론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그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칠 때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